2부 겸손 기르기 4장 피드백 요청하기 2019년 새해 첫날 나는 처음으로 철인 3종 경기에 등록했다. 수영 2km, 자전거 90km, 달리기 21km를 합한 하프 철인 3종 경기였다. 당시 아내가 철인 3종 경기에 관심이 생겨 여름에 열리는 몇몇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다. 그때 아내와 함께 훈련하는 것이 재미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안식년을 보내는 중이었으며 아내와 커플 마라톤 대회에서 몇 번 뛴 적이 있는 데다 최근에는 하이킹으로 그랜드 캐니언을 횡단하기도 했다. 그래서 하프 철인 3종 경기가 내게 완벽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작은 장애물이 하나 있었다. 나는 수영을 할 줄 몰랐다. 7살 때 부모님이 동네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도록 등록해 주셔서 일주일에 오후 몇 번 수업을 받았지만 수업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학생은 나 혼자일 정도로 실력이 형편없었다. 몇 년 후 애리조나로 가족 휴가를 갔을 때 부모님은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내게 수영을 가르치려 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머리를 물 위로 들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려 해보았지만 허우적거리며 물거품만 만들어댔다.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했다.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기로 결정한 몇 주 뒤 내 생일이 찾아왔다. 아내는 생일 선물로 미국 최고의 철인 3종 경기 수영 코치의 지도를 4차례 받을 수 있는 수강권을 사주었다. 아내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내년 여름 하프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서 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생일날 1시간 넘게 눈속을 운전한 끝에 전설적인 코치를 만났다. 코치는 나를 보자마자 수영장에 걸려있는 선수권 대회 현수막과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세운 주 기록들을 보여주었다.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지만 야외에서 2km를 수영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그의 놀라운 코칭 이력에 대한 짧은 설명을 들은 후 코치는 나에게 수영장에 들어가 반대편까지 헤엄쳐 가라고 말했다. 왜 수영 강습을 등록했겠는가? 나는 수영할 줄 모른다고 말했지만 코치는 내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나에게 수영을 하라고 했다. 2번 팔을 휘젓자 그는 그만이라고 외쳤다. 그는 강한 불신을 내비치며 생전 처음 듣는 천박한 말투로 내게 뭘 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수영이 아니라고 쏘아붙였다. 나는 수영할 줄 몰라서 이 수업에 등록했으며 이는 일찌감치 설명했던 점이라고 말했다. 코치는 내가 더 먼 거리를 더 빠르게 잘 수영하도록 도움받기 위해 아내가 자신을 고용한 줄로 착각한 게 확실했다. 내가 대학 수영 선수이거나 수영 경험이 많다고 착각한 것 같았다. 코치는 나의 몹쓸 수영 실력에 완전히 좌절하고는 욕설과 질책을 날리며 자신이 지켜보고 있어서 내가 간신히 물에 빠지지 않았다고 비아냥거렸다. 1시간 동안의 강습이 끝날 무렵 그는 우리가 잘 맞지 않는다며 다른 곳에서 강습을 받아보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하프 철인 3종 경기에서 내가 수영을 완주할 유일한 방법은 전동 선박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내 안전지대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 곳에 섣불리 등록했다는 후회와 밉살 맞은 코치가 틀렸다는 점을 증명하고 싶다는 욕구가 들끓었다. 열등감이 생기고 화도 났다. 나는 결심했다. 그 어느 때보다 수영을 잘하고 싶다는 바람이 커졌다. 하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나는 지역 레크레이션 센터에 전화해 단체 수영 강습에 등록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센터에서는 새로운 강습이 곧 시작될 예정이라며 내게 운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등록하려는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인지 물었다. 내가 등록할 것이라고 수줍게 말하자 센터 쪽에서는 그룹 레슨에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성인은 개인 강습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수영 강사 중 한 명에게 개인 강습을 받을 수 있었다. 강사의 이름은 멜리사로 지역 중학교의 수영 코치였는데 근처 수영장에서 수영팀의 연습을 감독하는 동안 총 6회의 강습을 해주기로 했다. 멜리사는 친절하고 인내심이 강할 뿐 아니라 아주 솔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가장 빠르지는 않지만 심지어 내가 속한 그룹에서 중간에도 못 미치지만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직접적인 피드백을 하고 날카로운 비판도 했다. 멜리사는 팀에서 수영을 잘하는 12살 정도 된 학생을 불러 머리를 물에 담근 채 수영하는 법과 번갈아 호흡하는 법을 보여주었다. 나는 멜리사와의 강습 시간 앞뒤로 대학 수영장에서 개인 연습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머리 위치를 잡는 방법부터 적절한 팔 휘젓기는 어떤 모습인지, 다리가 끌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이르기까지 그가 해준 조언을 전부 흡수하려고 노력했다. 몇 달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연습했고 서서히 수영장을 가로질러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몇 바퀴 돌고 난 후에 휴식을 취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 과정은 매우 천천히 이루어졌고 마침내 한 번의 강습 시간에 5,000m 이상 수영할 수 있었다. 2019년 8월 나는 야외에서 2km를 수영하여 하프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다. 집에 오는 길에 멜리사에게 나를 믿고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의 도움 없이는 완주할 수 없었다. 이번 일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다. 나 혼자 수영하는 법을 터득하길 바라면서 도움을 청하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다. 팔다리를 동시에 휘저어도 된다는 착각에 빠져 헤매다가 나에게는 성장이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강습 과정에서 수치심과 당혹감에 빠져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유명한 수영 코치가 거듭 나를 꾸짖고 내 목표를 조롱했을 때, 동네 중학교 코치에게 강습을 받았을 때나 12살짜리 아이가 나보다 훨씬 더 올림픽 수영 선수처럼 보였던 순간에 오만하게 자존심을 지키려 하면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피드백을 요청하고 수용한 것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덕분에 평생 소중히 여길 중요한 업적을 성취했다. 멜리사의 피드백이 없었다면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토록 어려운 목표를 성취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내가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끄럽다고 느끼는 도전적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나는 대부분 성인이 수영할 줄 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누가 피드백을 제공하는지, 어떻게 피드백을 제공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불안정하고 난폭한 사람이 위협적인 말로 나를 비난한다면 수영을 배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려 깊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수영 코치의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우며 솔직한 피드백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힘은 강력했다. 멜리사의 피드백은 내가 경주를 마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겸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겸손한 덕분에 나는 과거에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물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사람들에게서 더 개방적인 자세로 피드백을 받기 위해 겸허해져야 했다. 이와 같은 피드백이 없었다면 수영을 배울 수 없었고 분명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자존심 때문에 중학교 수영 코치나 코치의 학생으로부터 배우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솔직히 내게 필요한 수준의 훈련이었다. 사실 나는 대학 수영 선수들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강사에게 배울 만한 실력이 되지 않았다. 그는 나처럼 아예 초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다. 혼자서 배우려 했다면 야외에서 2km 이상 수영을 할 때 사고를 당하지는 않더라도 무척 위험했을 것이다. 진정으로 겸손한 삶을 살고 싶다면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대담한 투명성의 교훈.
성공적인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는 혁신적이고 도발적인 방법으로 큰 재정적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대담한 투명성, 즉 우직스러울 정도의 정직함, 비판 수용, 자기 개발, 책임감을 반문화적으로 강조하는 태도다. 상상해보라.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동료들이 여과 없이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한다. 모든 사람의 임금이 공개적으로 알려진다. 동료와의 갈등은 직접 해결한다. 누군가가 나를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곧장 나에게 게으르다고 말한다. 이런 상상은 무섭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하다. 대화는 빠르게 현실적으로 바뀔 것이고 대담한 투명성 작업을 위한 깊은 신뢰와 상호 존중이 요구될 것이다. 처음에는 달갑지 않은 피드백을 듣거나 비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측하느라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냥 털어놓으면 된다. 이로써 우리 모두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넘어야 하는 불필요한 장애물을 치우고 눈앞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물론 이 접근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대담한 투명성을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 역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이 임무를 수행하자고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미리 알리지 않거나 일방적인 비판으로 흐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한 피드백을 추구할 정도로 안정감과 성장에 대한 열망이 크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적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 편견을 극복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이 나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해주길 바라게 된다. 피드백을 받는 일은 겸손한 삶을 가꾸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나 무언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듣지 않으려 한다면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며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 갇힐 것이다. 우리에게는 나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스스로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말이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에게 피드백을 줄 때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 피드백은 끔찍할 수도 있고 위협적이거나 대단히 비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의견을 요청하는 대상을 신중히 고른다면 나르시시즘과 이념적 동질성의 강력한 덫에서 벗어나 겸손한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피드백을 지향하려면 지금껏 살아온 방식의 커다란 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피드백이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도 달갑지 않게 들린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바꾸려면 인간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강력한 인지 경향을 버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히 용기를 낼 가치가 있다. 피드백을 맞이할 기회를 거부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작아지고 자신의 세계관에만 빠져들어 피해를 끼친다. 피드백이 없으면 우리는 정체되고 성장을 멈추게 된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건강한 피드백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살펴보자. 원하는 대로 세상 보기.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 특정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는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아는 것이 겸손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찰력을 얻고 생각과 인식을 흐리게 하는 편향된 성향을 뛰어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피드백을 요청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정직한 형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이미 마음속으로 했던 주장과 일치하는 면을 강조하는 야심에 찬 변호사에 가깝다. 언제든지 다수의 동기가 작용하여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자신을 정확히 보는 능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들은 각기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로 인해 피드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일련의 한계들을 수반하기도 한다. 자신을 더 잘 알고 겸손을 키우려는 노력에 있어 가장 강력한
적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우리의 욕망일 것이다. 실제로 이 동기가 너무 강한 나머지 종종 삶의 다른 중요한 면을 잃고 상당한 심리적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다. 연구자인 제니퍼 크로커와 로라 파크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여 긍정적인 자아관을 추구할 때 끊임없이 자존감을 추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자신감이나 적절한 크기의 자아가 문제라는 주장은 아니다. 사실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일이다. 다만 크로커와 파크는 이 목표를 다른 목표보다 우선시할 때 치르는 대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첫째, 우리의 자율성을 포기하게 된다. 높은 문화적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거나 가치 또는 의미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면서 높은 자존감을 추구하다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 자율성 없이는 자유도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얻을 수 없다. 대신 우리의 행동은 외부의 기준과 기대에 따라 결정된다. 능숙하게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되며 우리 자신이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반대로 겸손한 삶을 추구하면 자유로운 삶이 펼쳐진다. 성공, 매력, 부유함 또는 가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편협한 문화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감과 안정감 속에서 살게 된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느낌은 문화적 기대가 변하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내재한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무엇에 투자할지, 우리의 인맥에 누가 포함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다. 둘째, 배우려는 욕망과 능력을 잃게 된다. 어리석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거나 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까봐 신경 쓰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어렵다. 누구나 어떤 일에서는 초보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공부나 업무 성과 등 어떤 일에서 잘 하려는 데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면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편법을 쓰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력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투자하는데도 직장에서 부정적 평가만 받는 여성이 있다고 해보자. 그는 전문성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상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원칙을 무시하고 비윤리적인 결정을 하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앞서 나가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느낄지도 모른다.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높은 자존감에 집착하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 셋째, 무턱대고 자존감을 내세우다 보면 관계를 해친다. 높은 자존감에 집착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하고 거절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버림받을까 두려워 집착하거나 친밀해지는 것이 두려워 감정적으로 소외되기도 한다. 때로는 자신의 가치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빚부터 갚아야 하는데도 관계를 새로 맺거나 유지하기 위해 비싼 저녁 식사에 호화롭게 돈을 쓰기도 한다. 이는 해롭고 불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나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안정감 속에서 관계를 시작해야 서로가 든든하다고 느끼며 건강한 상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대가로 치른다. 인생의 주요 목표가 자존감 추구인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두 나빠질 수 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구하며 지나치게 높은 가치 기준을 충족하려 할 때 사람은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기꺼이 감수한다. 예를 들어 과음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부적절한 성관계를 할 가능성이 크다. 미에 대한 문화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받기도 하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도하거나 몸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하기도 한다. 이처럼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우울증을 앓거나 자신을 달래기 위해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높은 자존감을 두고 벌이는 위험천만한 게임에서는
승자가 없다. 자율성을 빼앗기며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 자신과 주변 세상을 온통 암흑으로 만든다. 겸손을 추구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적은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대한 선입견에 맞추려는 동기로 연구자들은 이 동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거나 일치하는 정보를 찾는 경향이 있다. 사실 우리 뇌는 세상을 보는 방식과 일치하는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 신념에 일치하는 정보와 신념에 반하는 정보를 다르게 저장한다. 우리의 뇌는 세계를 향한 스키마, 개인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정신적 구조나 조직화된 지식의 체계, 스키마 또는 정신적 틀에 맞는 정보를 더 잘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확증 편향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기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본다. 예를 들어 정치적 견해가 다른 두 후보가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들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지만 심각한 실수나 왜곡된 발언을 하기도 한다. 객관적으로 볼 때 두 후보의 토론은 막상막하의 무승부에 가깝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시청자는 보수 성향 후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반면 진보 성향의 시청자는 진보 성향 후보가 승리했다고 믿을 것이다. 서로 엇갈리는 증거가 제시될 때 우리는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증거를 더 많이 찾는다. 한 기발한 연구에서는 서로 라이벌 팀인 스포츠 팬 두 명에게 같은 경기를 본 뒤 자신이 본 경기를 설명하라고 요청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을 시험했다. 1951년 논란이 많았던 프리스턴 대학과 다트머스 대학 간의 미식 축구 경기에서 양 팀에 많은 반칙과 부상이 발생했다. 각 대학에서 한 명씩 두 사람의 연구진이 학생들에게 같은 경기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다트머스 대학 팀이 저지른 반칙에 대해 프리스턴 대학 팬은 다트머스 대학 팬이 인지한 것보다 2배나 많은 반칙 장면을 보았다. 각 팀의 팬은 같은 경기를 서로 다른 두 가지 버전으로 본 것이다. 열성 팬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믿고 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본다. 앞서 언급한 형사와 변호사의 비유와 같이 우리는 결론을 도출한 다음 증거를 수집한다. 다시 말해 원하는 답을 찾았다면 정보 탐색을 멈출 수 있다는 뜻이다. 최소한의 증거로 일찌감치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믿는 것과 모순되는 정보는 조사하지 않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조건적 자기 수용이라는 문화적 신화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높은 자존감을 추구하려는 강한 열망이 있다. 그리고 긍정적 자아관과 여러 편견을 온전히 유지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려고 한다. 이런 태도는 겸손해지는 길로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그 어떤 피드백도 무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얼마나 내가 뛰어난지 확인해주는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폐쇄적인 회로에 갇히게 된다는 뜻이다.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르시시즘적 자기 과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겸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 우리 개개인은 천성적으로 진실을 추구하지 않거나 흠잡을 데 없는 정직을 중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세상을 정확히 인식하려는 동기가 항상 고상하지는 않으며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말해주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때로는 진실을 듣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나 선입견에 맞는 피드백을 원할 때가 더 많다. 어떤 생각에 너무 깊이 빠지거나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거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기도 한다. 그러면 기분을 더 좋게 하거나 기존 관점을 더 확신하게 만들어줄 긍정적 강화를 위해 진실을 기피하게 된다. 한 가지 견해에 너무 전념하여 대안 검토를 마다하기도 한다. 연구자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기평가 피드백에 대한 4가지 동기를 살펴보았다. 4가지 동기를 하나씩 알아보고 겸손을 기르려는 노력에 어떤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지 살펴보자. 첫째, 우리는 자아를 고양하는 정보를 찾는다. 자아를 보호하고 나를 더 좋게 느끼게 하는 정보나 피드백을 추구한다.
그렇게 나를 추켜 세우고 자존감을 높여 나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유지한다. 그런 식으로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존감을 추구할 수 있으며 출처를 비판하거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며 변명하거나 아예 단순히 처음부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기존 견해와 충돌하는 관점을 무시할 수 있다. 기분이 좋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는 피드백을 요청하고 부정적인 면을 암시하는 정보는 피한다. 자존심이 상했거나 위험을 받거나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특히 자기 고향 피드백에 취약해진다. 기분이 좋아지는 데만 정신이 팔려 개선 방법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에 문을 닫는 셈이다. 부정적 피드백을 피하는 것은 우리를 공허하고 미성숙하게 만든다. 자기 고향에 대한 욕망은 세상을 정확히 포용하는 능력을 왜곡하며 겸손을 기르는 데 큰 장애가 된다. 둘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 검증 피드백을 구하기도 한다. 우리의 선입견이 옳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다. 정치나 종교에 깊이 헌신하거나 공적인 정체성이 있거나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이미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내 생각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를 원한다. 심지어 부정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확인받으려 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낮게 평가하면 비관적인 자아관과 일치하는 인식을 내재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확실성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거나 불확실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고방식이 편할 수도 있다. 여기서도 자신, 타인 또는 세상에 대한 특정 견해에 사로잡히면 새로운 생각, 반대 사례, 반대 의견을 고려할 여지가 사라진다. 심지어 그런 견해가 현재 우리의 견해보다 훨씬 긍정적이거나 광범위한 경우에도 그렇다. 지나치게 확실성만 추구하면 너무 빨리 다른 생각을 배제하고 차선책에 안주하며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침묵시킬 뿐 아니라 나의 성장 능력도 제한하게 된다. 자기 강화와 자기 검증이라는 두 가지 동기에 대한 열망은 다른 동기를 쉽사리 압도하며 우리의 기본 모드가 될 수 있다. 안타까운 소식이다. 하지만 다행히 성장을 장려하고 더 겸손하게 세상과 소통하도록 하는 피드백을 찾게 만드는 다른 동기도 있다. 셋째, 우리는 목표로 가는 과정을 판단하면서 자기 개선적 피드백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원하는 변화를 계획할 때 이런 종류의 피드백을 찾고 자신이 목적지에서 가깝거나 멀리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 훈련하는 중이며 5km를 30분 안에 완주하고 싶다고 상상해보자. 이는 1.6km를 10분 동안 가는 속도보다 약간 빠르다. 훈련 첫날에는 조깅을 하며 1.6km당 10분 15초를 기록한다. 매주 토요일 아침 1.6km당 시간을 다시 확인한다. 몇 주 후 기록은 9분 53초로 빨라진다. 그 다음 주 두 번의 연습을 거르고 난 후 10분 02초로 기록이 뚝 떨어진다. 수분 섭취를 늘리고 어느 정도 연습하면 몇 주 후에 마침내 다시 9분 49초로 줄어든다. 그리고 경주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서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한다. 우리는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이런 과정을 거친다. 단점을 인식하고 한계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정확한 피드백을 구한다. 상황에 따라 러닝워치 같은 상황에 따라 객관적 정보나 주관적 정보에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피드백을 찾으려면 A. 우리에게 한계가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B.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을 수용하고 C. 믿을 만한 지인에게서 피드백을 구하고 D. 그 지인에게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에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열심히 노력해도 자신을 진정으로 알지 못할 때는 외부에서 제공하는 피드백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의 동기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는 상당한 확신을 주며 우리가 어디에 있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정보를 찾는 사람은 상세하고 냉철한 피드백을 선호하는데
이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 이 피드백은 무척 유용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둘 다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심장 전문의가 우리의 심장 건강에 대해 솔직히 말하기를 원한다. 나 자신을 더 좋게 느끼는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전에 믿던 사실을 확인받지 못하더라도 이는 놀라울이 많지 귀중한 정보다. 정보를 기반으로 이후에 염분 섭취를 줄이고 아침 운동 요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동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직장에서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며 동료에게 피드백을 요청한다고 가정해보자. 다가오는 회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프레젠테이션이 훌륭하다는 자기 고향적이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원할 것이다. 아니면 주요 내용이 견실하다고 자신하면서도 도입부 구성의 수정이 필요할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피드백을 요청해 이미 자신하는 사항도 확인하고 프레젠테이션의 첫 5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세부 조정하는 데 나머지 업무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보강하기 위해 믿을 만한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해 회의 전 수정 버전을 보여주기로 약속하고 싶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다음처럼 다른 동기 없이 명료하고 단순하며 정직한 진실을 알고 싶을 수도 있다. 동료들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점을 바꿔야 할까? 위의 네 가지 동기가 겸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첫째, 우리가 항상 정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 간혹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해주기를 바란다. 문제는 이런 피드백이 주관적으로 기분 좋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단점을 극복하거나 인간으로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자아의 비위를 맞추고 편견 섞인 사고를 하도록 부추긴다. 둘째, 있는 그대로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지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그 역할을 맡는다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나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언짢은 말을 듣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사실을 안다.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이 내 기존의 믿음에 반하는 말을 한다면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다. 정직하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내가 그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상대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동기는 성장 과정에서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혼자서는 겸손을 기를 수 없다.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고 가끔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친구 한두 명이 필요하다. 이들은 우리가 부족할 때 그리고 발전해야 할 때 이 사실을 일깨워준다. 달갑지 않은 피드백에 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람들은 언짢은 피드백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할까? 간단히 말하자면 그리 잘 대처하지 못한다. 우리의 인지적 성향과 자기평가적 동기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이는 의식 너머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사실 이런 성향은 무척 강해서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곤 한다. 위협적이라고 인지하는 피드백은 그냥 잊어버린다. 내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던 제프리 그린은 자기 보호를 위한 기업 기능 분야의 전문가다. 이 분야는 우리가 자신에 대한 위협적 정보를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그린은 연구를 확장하여 우리가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 정보를 근본적으로 잊어버리는 기업 무시를 연구했다. 그의 기본적인 연구조사 방식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행동, 부탁을 받으면 비밀을 지킨다부터 부정적인 행동, 외모로부터 다른 사람을 놀린다까지 자신에 대해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행동을 설명하는 목록을 제시하고 그 행동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려준다. 얼마 후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목록에서 가능한 한 많은 행위를 기억하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연구진들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외설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사람이라는 말보다 친구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을 더 잘 기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노인들에게 저속한 손동작을 하는 것을 묘사하는 설명보다 믿음직하거나 친절하다는 긍정적 설명이 자신을 향한 좋은 관점과 더 일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은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잊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한 정보는 말 그대로 까맣게 잊는다. 우리의 이기적인 편견은 인식 수준에 있으며 기억으로 저장한 정보와 되살려낸 정보를 왜곡한다. 이 현상의 경계를 명확히 정하는 후속 연구는 우리가 자아 개념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위해 기억을 억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연구진은 우리가 자신에 대한 여러 정보에서 위협적인 피드백을 정신적으로 분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아감과 관련된 정보를 무시하거나 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러한 편견은 정확히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에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피드백이 가장 무시된다는 말이다. 정직한 피드백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언짢은 피드백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려 애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낯선 사람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에게서 받는 피드백을 수용하고 기억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편견을 극복하면 성장 영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과 더욱 진정성 있게 소통하게 된다. 내가 직접 겪고 깨달은 사실이기도 하다. 2018년 늦여름 나는 대학 친구 몇 명과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에 갔다. 우리 네 사람은 대학 때 같은 방을 쓰면서 삶의 결정적인 시기를 공유했고 서로의 결혼식에 참석했으며 아이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번 여행은 마치 선물 같았다. 사흘 내내 산에서 캠핑하며 카드 게임을 하고 위스키를 마시면서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직접 요리하고 함께 떠들며 웃고 추억을 회상하고 카드 게임도 실컷 즐겼다. 그런데 둘째 날 밤에 친구 중 한 명인 댄이 갑자기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댄이 물었다. 이 질문을 모처럼 내 유머를 시험해 볼 기회로 삼은 나는 높은 산에서 카드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한 신랄한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댄은 여전히 심각했다. 아니, 내 말은 우리가 여기 왜 왔냐고. 앉아서 캐캐묵은 옛 이야기나 하며 서로 몰아세우기만 하잖아. 카드 게임이나 하러 온 건가? 가족과 떨어져 여행을 왔는데 말이야. 오랫동안 서로 못 만나기도 했고, 그런데 고작 이런 식으로 시간을 축내기만 하는 거야? 그럼 난 앞으로는 여기 오지 않겠어. 댄의 지적은 내게 너무도 유별나게 느껴졌다. 오랜 친구들끼리 만나 옛 시절의 추억에 빠지고 카드 게임을 즐기는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하지만 댄이 옳았다. 그때 우리는 감추고 있었다.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나누기보다 과거를 돌아보는 쪽이 더 안전했기 때문이다. 취약성을 드러내기보다 농담 따먹기나 하는 게 훨씬 편했다. 우리의 삶보다 카드 게임에 집중하는 게 더 쉬웠다. 2018년 당시 나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아버지의 건강이 넉 달째 악화되고 있었고 아버지가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었다. 개인적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건강상의 충격적인 소식으로 휘청거리고 있었고 나 혼자 동떨어져 여러모로 버티기 힘들다고 느꼈다. 이번 여행으로 감정을 추스를 작정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고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소중한 자리에서 안전한 곳에 내 문제를 숨겨두기만 했다. 댄의 피드백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무심하게 맞받아친 후 댄의 눈물 젖은 눈에서 죄책감을 엿보고 그의 질문이 우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마음을 솔직히 열고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청한 것이다. 댄은 우리가 솔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그 순간은 여행 어쩌면 우리 네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는 자신 안의 카드를 전부 꺼내고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서툴고 힘들기는 했지만 아름답고 가슴 벅찬 경험이기도 했다. 친구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 책의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진정성을 촉구한 댄의 용감한 질문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아주 고통스럽긴 했지만 말이다. 먼저 시작해준 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피드백에는 큰 힘이 있으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처음에 나는 댄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처음에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 행동을 보호하려 애쓰며 감정의 벽을 쌓으려 했다. 하지만 즉시 방향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친구들과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경험할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취약성을 드러내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길러진 나의 성향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터였다. 여행 전체를 망칠 수도 있었다. 피드백을 무시하면 인생 전반에서 풍요로운 확장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해야 하고 피드백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믿을 만한 지인들이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그들이 우리를 걱정하거나 우리가 발전하도록 돕고 싶거나 더 귀중한 삶의 경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 우리를 걱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하는 것이다. 피드백을 요청했을 때 삶의 여러 가지 면이 어떻게 개선될지 상상해보자. 1장에서 설명한 대로 겸손의 1단계는 자신의 강점과 한계를 솔직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지. 누구나 편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맞지. 가치 판단 없이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자신을 더 잘 알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의 강점을 알면 한층 강화될 수 있으며 한계를 인정하면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도 유리하다. 겸손 기르기, 눈을 떠라. 수치심의 함정을 피하고 방어 태세를 완화하며 주변의 피드백을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겸손한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한다. 먼저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서도 그 길은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는 편견이 있고 결정적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읽는 데다 이미 믿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추어라. 자신의 특성과 기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더 많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캐롤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저마다 자신과 주변 세계를 대하는 서로 다른 암묵적 이론을 갖추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체 이론이 있다. 사람은 고정된 존재이며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증가 이론을 믿는다. 성장형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실체 이론을 믿는 사람은 재능이나 기술을 더 많이 타고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비나 장애물에 맞닥뜨리면 그 상황에 따르는 부담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포기하고 한계에 도달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증가 이론을 믿는 사람은 장애물을 하나의 기회로 보며 사람은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개발하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한다. 암묵적 이론에 대한 100개 이상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자료에서는 두 가지 다른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증가 이론 또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은 성과보다 학습을 중요시하며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을 더 적게 느낀다.
실제로 이들은 노력을 새로운 분야에서 능숙해지기 위한 시도로 본다. 한편 실체 이론을 따르며 사람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학습보다 성과에 더 초점을 맞춘다.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잔뜩 풀이 죽기도 한다. 사고방식은 다양한 상황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한 예로 나와 동료는 1년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참가자 몇 명에게는 행복이 고정된 특성이라고 말했고, 다른 몇 명에게는 행복이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복이 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참가자는 성장과 관련된 믿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더 큰 안정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안정감은 관계와 건강, 일의 전반에서 느끼는 만족감으로 퍼져나간다. 70개 이상의 연구에 대한 다른 메타 분석에서는 성장형 사고방식이 심리적 불안을 줄이고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현상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피드백을 수용하고 겸손을 기르는 것과 관련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앞의 연구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포용하는 것이 유익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게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완벽한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는 바람직하다. 자신이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성과보다 과정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취하면 피드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렇지. 그리고 피드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 원하는 인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맞지? 우리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선택적으로 망각하는데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기억 무시 패러다임이 작동한다.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특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때에는 자기 보호를 위한 기억 전략을 동원하지 않는다. 변할 수 있는 특성에 대한 피드백은 선택적으로 망각하지 않는 것이다. 미래 자아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고 믿기 때문이다. 방어 성량을 줄이는 쪽으로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은 실제로 방어 성량을 줄이고 비판의 쓰라림을 잊게 한다. 자기 개발을 우선시하라. 피드백을 환영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기 개발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나의 제프리 그린이 함께한 초창기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자아의 위협이 되는 피드백을 선택적으로 망각하는 성향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했다. 자기 보호를 위해 특정 기억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어떤 환경에서 사람들이 비판을 더 신중하게 처리하고 부정적 피드백을 간과하거나 잊어버릴 가능성이 줄어드는지 연구해 보았다. 그린 교수가 이끈 첫 번째 연구에서 참여자의 절반은 사전에 열망, 이득, 개발 같은 자기개발과 관련된 용어를 접했다. 다른 절반은 사전에 공표, 발꿈치, 여행 같은 중립적인 단어를 들었다. 자기개발 관련 용어를 접한 사람들은 자아의 위협이 되는 피드백을 잊어버리는 일반적인 전략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정적 피드백을 긍정적 피드백만큼 잘 기억했다. 결과적으로 자기개발을 우선시하면 피드백이 부정적이더라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기억하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발전할 마음이 있다면 까다로운 피드백도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 발전하겠다는 뜻을 품고 상황에 접근하면 어떤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의견 혹은 비판을 받아들이는 기억력도 증가한다.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과 성장형 사고방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소름 돋아. 먼저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고 믿어야 그에 따른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 믿을 만한 지인에게 물어보라. 맞지? 수영하는 법을 배울 때 나는 권위적인 강사보다 멜리사라는 코치의 가르침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멜리사가 나라는 사람을 내가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게 비난을 퍼붓고 날 모욕하던 코치는 순전히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를 믿지 않았다. 이처럼 나의 반응은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연구 결과 또한 나의 경험을 뒷받침해 준다.
나는 그런 교수와 함께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사해 보았다. 사람들이 낯선 사람의 피드백보다 가까운 지인의 피드백을 더 흔쾌히 받아들이는지 알고 싶었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조화롭게 지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있다. 그러므로 동료나 배우자, 친구의 부정적 피드백에는 관심을 보이는 편이 유리하다. 우리는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그냥 듣고 넘기지 않는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친한 친구 혹은 동료와 함께 왔다. 2명씩 실험실에 도착했고 따로 방에 들어가 기억력이 필요한 과제와 가짜 성격 테스트를 수행했다. 그 후 4명의 참가자 모두 같은 피드백 자료를 받았지만 두 사람은 그들이 받은 피드백이 함께 온 친구나 배우자가 했다는 말을 다른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다른 2명 중 1명이 한 피드백이라는 말을 들었다. 예상대로 참가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했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망각하는 자기보호 기억 전략을 활용했다. 가까운 친구나 동료가 한 피드백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전략을 쓰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공한 피드백을 더 신중하게 처리하고 기억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는 우리가 신뢰하고 아끼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아낀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피드백을 주의 깊게 듣고 잘 기억한다. 피드백의 내용이 불쾌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피드백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런 충고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더 크다. 피드백을 나누기 위해서는 용기가, 경청하기 위해서는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하다. 와. 이때 다양한 부류의 믿을 만한 사람들, 즉 우리를 잘 아는 사람 모두에게서 피드백을 얻는 것이 이롭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겸손은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는 겸손하더라도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는 그리 겸손하지 않을 수 있다.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직장 동료 모두 내가 진실하고 열심히 배우려 한다는 점을 높이 사더라도 가족은 내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잘난 척의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삶의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권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려는 것이 좋다. 직장에서 상사, 동료, 후배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경청하고 배우는지 통찰력을 얻는데 매우 중요하다. 가족과 친구, 연인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 역시 자신에 대해 다채롭고 풍성한 그림을 그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와. 안정감에서 출발하라. 많은 사람이 조건적 자기 수용, conditional self-acceptance를 발달시킨다. 자기 가치가 성공과 외모, 부와 권력 혹은 명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문화적 미신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 중에는 아름답고 돈이 많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화려한 여행 경력을 자랑할 수 있고 소셜 미디어에서 팔로워 수가 많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와 같은 목록에는 끝이 없다.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감각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김으로써 우연성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세상에 공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지루하고 공허한 노력에 헛된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 이 목록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존중을 추구하다 보면 거짓 목표를 세우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가치 있고 충분한 존재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과 이를 믿고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인간에게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이 그 사람을 거절이나 실망의 아픔에서 지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라고 말한다.
이런 태도가 자신을 고통에서 지켜준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온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이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얻지 못했고 자기 자신도 줄 수 없는 자기 확인, 긍정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과거에 뼈아프게 무시당했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믿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자기 고유의 가치나 의미를 믿는 것만으로는 결코 편안함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불안정성에서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신경 쓰고 그들이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암시에도 두려움과 절망을 느낀다. 이처럼 안정감이 부족한 상태는 자존감이 높으면서도 허약한 사람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자존감이 높은 것까지는 좋다. 문제는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의 기반이 허약할 때 생긴다. 자존감이 다른 사람에게서 비롯되며 불안정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존감이 허약한 사람의 경우 위협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공격적 성향이 강화된다. 연구에 따르면 특권 의식과 우월감으로 정의되는 나르시시즘은 위협적인 피드백을 받은 후에 공격적인 성향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은 공격성과 아무 상관이 없다. 자신을 보는 시각이 지나치게 부풀려지면 우리는 안정감을 잃고 강하게 방어하는 경향이 있다. 상황을 고려하라. 마지막으로 사소하고 가끔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수의 요인이 피드백을 수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주변 환경을 떠올려 보라.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피드백을 요청하는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때인가? 편안한 느낌을 받을 때인가? 환영받고 매력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곳에서인가? 갈등과 권력 또는 부정적 감정과 연관된 자리에서는 어떤가? 환경은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시간을 들여 피드백을 요청하기에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장소를 찾아야 한다. 비판이나 제안을 처리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요청하지 않은 피드백을 듣기보다 미리 피드백을 요청하고 듣는 편이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 피드백을 요청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내면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지치거나 배고프지 않을 때, 다른 일에 몰두하지 않을 때 피드백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압박에 시달릴 때는 피드백에 방어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요청할 때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권력을 쥐고 있는 위치에 있다면 상대방은 내가 성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주기가 불편할 수도 있다. 믿을 만한 지인이 나에게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믿을 만한 지인들에게 그들의 통찰을 반기며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면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예리한 피드백의 힘은 강력하며 역동적인 변화를 추구하도록 돕는다. 피드백은 자신을 명확하게 알기 위한 출발점이다. 출발점에 서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반갑게 받아들여야 한다. 깊은 곳으로 뛰어들기. 내 인생은 피드백을 요청하면서 바뀌었다. 6시간 동안의 지구력 경주를 완주하며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자니 진부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 경주는 내게 기념비적인 순간이었다. 우리 가족은 심장 관련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다. 할머니, 형, 아버지까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 나는 종종 어떤 목표가 너무 먼데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만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나는 인생 전반에 걸쳐 나를 과소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수영할 줄도 모르면서 평생 미뤄온 목표에 도전하기까지 겁도 나고 안절부절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겉보기에 엄청나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경기를 완주한 후에
나는 그동안 알고 있던 내 한계가 마음속으로 혼자 상상한 것이며 겉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두려워하기보다 매 순간 충실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도 했다.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 필요한 피드백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도움을 요청할 생각만 해도 불안해지는 영역이 있다고 장담한다. 당신의 두려움을 이해하라. 그리고 자신의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라. 분명 그러길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다.